우리가 이제 신과 인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럽사를 보면은 신과 인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그 유럽의 역사, 서양의 역사거든요. 동양은 그런 게 없다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동양은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서양은, 특히 유럽은 그냥 계속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이고, 그리고 미국도 역시 그 남북 전쟁 같은 거 할 때도 남쪽에도 거기 이제 다 개신교, 주로 개신교니까 캐톨릭도 있었지만, 개신교 목회자들이 전쟁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면 저쪽도 똑같이 개신교 목사가 또 기도를 하겠죠.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남쪽 편인가 북쪽 편인가 예? 어떤 편인가,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원래 그거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던 시대가 바로 그 서양의 역사고, 특히 중세 시대 때는 특히 이제 신이라는 존재가 그 세계관의 전부였죠. 신이 세계관의 전부였고, 그 신에 의해서 모든 우리의 생활이나 패턴들이 다 고정됐던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깼던 게 이제 르네상스가 됐고, 그 깬 고정관념을 완전히 지식 보급,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 보급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지식 보급입니다. 성경을. 그 전까지는 사실 로마 캐톨릭 사제들도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자기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이 성서의 내용들이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다 그 사제가 되고 심지어 교황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디치가에 있었던 교황 2명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는 레오 10세고 하나는 클레멘스 7세. 레오 10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메디치가의 후광으로 어떻게 보면 억지로 교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교황이. 그래서 사람도 죽이고요, 옛날에. 근데 어떻게 교황이 된 거예요. 지금의 어떤 뭐 신부님들이나 이 정도의 수준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는 전쟁터로 막 다니고. 중세 때는 교황권이 높았나요, 낮았나요? 중세 때 높았죠. 근데 십자군 전쟁 이후로 교황권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르네상스까지 거의 오면은 이제 교황권은 아주 추락을 해가지고 교황들이 그 군주들을 따라다니는 시대가 돼버려요. 교황이. 그래서 프랑스에 붙기도 하고, 그 당시 가장 강했던 합스부르크에 붙기도 하고. 합스부르크는 이제 오스트리아 계열과 스페인 계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펠리페 2세 때는 이제 완전히 나눠지죠. 두 군데가.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과 인간에 대해서 할 때, 신과 신이 처음에 만나서 전쟁을 했던 게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죠. 그때부터 이제 인간을 깨달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슬람을 통해서. 이슬람을 통해서 누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어떤 철학자들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예. 아리스토텔레스.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 나온,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잖아요. 근데 중세 후기는 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때는 인간을 더 드러냈고, 그게 그림이나 건축이나 사상이 다 거기서 나온 거고요. 이제 종교개혁은 성경을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 캐톨릭은 성경보다 교회와 교황의 어떤 질서 제도, 거기서 나타나는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는 뭐가 중요하냐면 성경 자체가 중요해요. 성경 자체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여기 뭐 그 신앙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교회 자체와 교회 제도 그리고 교회의 어떤 조직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 가면은 성체성사 다 하시잖아요. 성체성사. 그게 이제 주로 프로테스탄트는 성찬식. 근데 성찬식을 프로테스탄트는 1년에 2번, 3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근데 캐톨릭은 거의 매주 하시나요? 제질. 성체요? 그거 예. 매주 하죠. 매주 하죠. 네. 성찬. 예. 그래서 이제 신부님들이 이거를 주시잖아요. 네. 이걸 이렇게 혀를 내밀고 받는. 그래서 이제 로마 캐톨릭은 화채설이라고 있어요. 화채설. 수박 화채가 아니라 직접 받은 예수님의 포도주, 떡 그거가 몸에 들어가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프로테스탄트는 그건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릅니다. 서로 다르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는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을 그렇게 꾸미질 않아요. 꾸미질 않습니다. 근데 지난주 설명드렸듯이 로마 캐톨릭은 제2 예식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로마 캐톨릭 성당은 사실 그렇게 많이 꾸밀 수가 없어요. 근데 유럽 가면 막 화려하잖아요. 그게 여러 건축 방식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구약에 있는 성전, 성막 모델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로마 캐톨릭의 건축이고, 프로테스탄트는 스위스나 독일 가면 이제 프로테스탄트 처음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을 가면은 뭐 아무 장식이 없습니다. 설교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는. 그리고 말씀에 대한 해석권을 일반 사람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해석권. 근데 해석권이라는 거는 이제 프로테스탄트는 각자 다 가지고 있고요. 교단마다 좀 틀리지만 요즘에는 뭐 그냥 각자가 좀 다릅니다. 목회자마다도 좀 다르고.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성경에 대한 해석이 딱 하나죠. 그렇죠. 로마 교회에서 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걸 잘 모르시면 그렇게 로마 캐톨릭과 이게 프로테스탄트가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 때 이제 많은 지식들이 보급됐다고 그랬죠. 성경에 대해서. 각자의 언어로 출판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세종대왕 때 한글을 창제했지만 그 창제를 반대한 것이 바로 귀족들이었죠. 그 당시에 집권자들은 다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지식이 보급되는 것은 자기의 권위가 상실되기 때문에, 권위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로마 교황의 대적에서 동시에 성경을 지식화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유럽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 한 명을 뽑는다 하면은 루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루터가 없었다면은 계속해서 어떤 신이란 절대 권력 앞에서 계속 그냥 인간은 인간성을 회복하지 못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제 오늘 나온 것처럼 대항해 시대와 절대 왕정 시대가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라는 것은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 세계를. 그리고 절대 왕정은 이제 교황이 절대적인 권위였는데 이제는 왕이 절대적인 권위가 된 거죠. 왕이. 절대 왕정 시대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 전까지 어떤 르네상스 때까지도 사실 봉건제도입니다. 봉건제도. 그 봉건제도와 절대 왕정 이후에 나타나는 시민 계급 사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우리한테는. 근데 유럽에는 시민이라는 단어가 뭐 정확히는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는 이제 시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근대는 뭐냐면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겁니다. 근대는. 그 전까지는 신 아니면 교황, 왕, 귀족 이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근대는 나를 찾는 거예요. 나. 과연 나는 뭔가? 개인의 권리 그리고 개인의 의무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들이 바로 시민사회인데 그 전 단계가 바로 절대왕정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대항해 시대 때 이 대항해 시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오스만 투르크가 1453년에 이 비잔틴 제국을 다 멸망시키고 그 지역들을 다 점령해 버렸죠. 그래서 지중해에서 활동이 오스만 제국을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이쪽 동양하고 무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유럽 지역은 다른 루트를 찾을 수밖에 없었죠. 다른 루트. 여기 무역을 할 수 있었지만 오스만 제국을 통해서 무역을 하면 오스만 제국이 다 그 이익을 가져가겠죠. 중개 무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교류를 하려면 삥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유인물에 주신 것처럼 엔리케가 인도 항로를 처음에 이제 발견을 했죠. 포르투갈 사람 엔리케. 제가 남미에 갔을 때 하도 뭐 그 사람들이 남미식 이름, 스페인식 이름 하나 지라고 해가지고 엔리케라고 하나 줬는데, 엔리케가 이제 처음 포르투갈 처음 포문을 열고 아메리고 베스푸치인데 제가 이제 하나를 빼먹었어요. 아메리고 베스푸치. 여기서 아메리카가 나온 겁니다. 아메리고 베스푸치. 그리고 바르톨리무 디아스. 그리고 여기 7번에 보면 바스쿠 다가마. 이름이 다가마죠. 내가 다 가마 하여튼. 응? 다 간다는 거예요. 세계를. 그런 이름들이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이쪽 반대 루트로 이제 가는 겁니다. 반대 루트 쪽으로 가면은 뭐가 나올까? 당시만 해도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당시만 해도. 그래가지고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하죠. 처음으로. 세계 일주를 한 다음에야 지구가 둥글구나. 안 떨어져 죽는구나. 밖에 나가도. 그래서 이쪽 맨 끝에 여기 호카곳이라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 가면은 호카곳. 로카라고도 하는데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발음은 R이 흐 발음이 나니까 호카곳이 세상의 끝인 줄 알았어요.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죽는다. 그런데 할 수 없이 가게 된 거죠. 여기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납니다. 지난 시간에 말라카에 가면은 명나라 영락제 때 누가 말라카에 왔다고 그랬죠? 기억이 나시나요? 예? 정화. 정화라는 사람이 1405년에 말라카라고 그 말레이시아 여기 그 뾰족 나온 데 있죠? 거기에서 조금 그쪽 맨 끝에가 싱가포르고 싱가포르에서 한 4시간 정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2시간 반 정도 차 타고 거리인데 그 말라카가 굉장히 중요한 데예요. 왜냐면 거기를 통해서 모든 무역이 되고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무역량의 25% 넘게가 그쪽으로 갑니다. 30% 넘을 거예요. 왜냐면 한국, 중국, 일본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 요 세 나라가 전 세계 어떤 무역이나 이런 것들에 한 30% 넘게를 하고 있어요. 첨단 기술은 70%, 80%가 이쪽 세 나라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는 관광업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럽을 가시면 왜 이렇게 너무 후졌다 이런 느낌이 싹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만 있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옛날에 미국한 막 엄청난 나라였잖아요. 근데 우리 LA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그러셨죠? 예. 근데 한국 분들이 LA 딱 가면 왜 이렇게 후졌어? 딱 그런 생각을 하죠. 왜 이렇게 후졌어? 우리나라 80년대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7, 80년대, 90년대. 근데 남미 쪽 가시면 우리나라 70년대입니다. 예. 간판이 한인 마켓이나 한인 타운들이 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70년대 간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가보지 못하고는 우리가 좀 알 수가 없죠. 정화는 거기까지 가고 아프리까지 갔는데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돌아왔고요. 이 서양의 이 사람들, 콜럼버스는 딸랑 배 4대인가 5대 가지고 왔어요. 정화는 5, 60척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딸랑 4, 5대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전 세계가 유럽계 돼버리죠. 유럽계. 그리고 중국, 한국은 뭐 일본한테 이제 식민지 당하고, 인도, 중국이 영국에 의해서, 또 인도차이나 반도는 프랑스 쪽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콜럼버스가 나오죠. 콜럼버스, 여기 마젤란입니다. 콜럼버스는 원래 이태리 사람이에요. 이태리, 제노아 사람인데, 뭐 이태리에서 좀 지원을 안 해줬어요. 바다에 나간다고 하니까 거길 왜 가냐? 어? 비싸도 오스만 투르크 통해 가지고 중개무역을 하던지 이렇게 해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스페인에 아라곤 왕국이 있었고요. 그때 카스티아 왕국이 있었어요. 아라곤 왕국의 카스티아 왕국의 이사벨 여왕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그 왕이 있었는데 둘이 이제 합쳐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스페인이 좀 커집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벨라를 찾아가서 배를 후원해 달라 해가지고 이사벨라의 지원에 의해서 이 콜럼버스가 항해를 하게 되죠. 지난 시간에 이제 헨리 8세를 배우셨죠? 헨리 8세. 그 헨리 8세의 부인이면서 형수였던 여자의 이름이 캐서린. 예, 캐서린. 캐서린, 영국 발음은 영국식 이름은 캐서린입니다. 캐서린이 바로 이 콜럼버스를 지원했던 이사벨라 여왕의 딸이에요. 이사벨라와 페르난도의 딸입니다. 마젤란이 최초로 이제 세계 일주를 했고요. 그리고 마젤란은 이제 필리핀에서 죽습니다. 못 돌아오고 마젤란이랑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돼요. 뭐 마젤란의 배가 이런 모양이랍니다. 마젤란의 배가. 그러니까 중국의 배가 훨씬 더 크고 튼튼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작은 배였습니다. 그 명나라 배는 군함 정도의 수준이었고, 이거는 거의 그냥 상선. 옛날에 상선은 되게 좀 작았고요. 언제적부터 상선이 커지느냐? 동인도 회사라고 들어보셨죠? 동인도 회사. 영국과 스페인과 네덜란드와 프랑스가 이제 동인도 회사가 있었는데, 그 동인도 회사 배가 이제 엄청나게 커지고, 그 배는 항상 군함을 대동해요. 용병들, 군함, 군대들을 동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던 제너럴 셔먼호 이런 배들 있죠? 다 상선입니다. 상선인데 대포가 같이 있어요. 군함보다 더 좋은 게 상선이에요. 그 상선이 이제 더 커지고 군함식으로 됐던 게 그때고, 이때는 굉장히 작은 배로 갔습니다. 이런 나침반이나 이런 기구가 이제 발명이 된 거죠. 이런 거는 사실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 문명, 발달된 이슬람 문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발견이 되고 발명이 된 거죠. 그 전쟁을 통해서 늘 발전을 이룹니다. 인간사를 다 보면 다
전쟁사예요. 그것을 통해서 의학과 과학이 발전합니다. 의학은 언제 발전하느냐? 전쟁을 통해서 가장 발전하는 거예요. 전쟁에 죽은 시체들을 다 어떻게 할까요? 의학 해부용으로 다 씁니다. 해부용으로 쓰고 거기 전쟁을 치르면서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과학기술로 대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인간은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의학과 과학이. 마찬가지로 이런 기구들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발전한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1420년부터 1522년까지 이렇게 쭉 일주하는 그림들이 나오죠. 여기 바스코 다가마는 인도 항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바르톨로메 디아스는 희망봉, 남아프리카에 있는 희망봉. 그리고 컬럼버스가 처음으로 이제 이쪽 서인도 제도, 인도인 줄 알고 간 거죠. 지금도 서인도라고 부릅니다. 서인도. 근데 아까 회사 중에 동인도 회사라고 있었죠? 서인도 회사도 있었고 동인도 회사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서인도 회사에서는 별로 이쪽 쿠바 그리고 도미니카 이런 나라거든요. 이쪽에서는 크게 뭐 발견을 못했어요. 서인도에서는. 대신 요 남미 쪽에 뭐를 발견했을까요? 금이죠. 금. 그리고 은. 그리고 많은 식물, 작물들. 담배, 옥수수, 감자, 고추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가져오게 됩니다. 대신 유럽 사람들은 뭐를 가져다 주냐? 전염병을 가져다 줘요. 전염병. 천연두. 이걸로 이쪽 원주민들이 다 죽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뭐 눈도 파랗고 막 머리털 노랗고 이런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봤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고 막 배를 막 바다에서 오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 아닐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가 병 걸려 죽는 거예요. 아,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 보내서 우리에게 심판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 때문에 다 죽어요, 이 사람들이. 병 때문에. 요런 항로들을 개척한 다음부터는 이제 포르투갈이 스페인이랑 이제 병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페인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스페인의 세상이 쭉 되고 이때 뭐 무적 함대도 나오고 다 그런 겁니다. 이 한 바퀴를 딱 이제 마젤란이 돌죠. 필리핀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쪽 루트가 다 뚫리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아메리카 쪽에는 아즈텍 문명이 있고 여기는 잉카 문명이 있습니다. 여기 또 마야 문명. 여기 멕시코가 있고 멕시코 옆에 벨리즈라는 나라가 있어요. 벨리즈가 있고 밑에 쪽으로는 과테말라, 뭐 온두라스, 뭐 여러 가지 있죠. 엘살바도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나라들이 쭉 마야, 잉카, 아즈텍 문명. 특히 아즈텍 문명에 보면 피라미드가 있죠. 그 피라미드가 사각 피라미드입니다. 초기 이집트 피라미드처럼 그 사각 피라미드인데 거기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인신제사. 심장, 인신제사를 드리게 되죠. 여기 보면 이 유인물에도 나오는 듯이 프린트물 보시면요. 여기 첫 번째 25페이지 보면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고 있죠. 1494년. 이게 뭐냐면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이랑 지들끼리 임의대로 전 세계를 나눠 갖자 한 조약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녹색 선이 있거든요. 녹색 선. 여기까지 녹색 선 해가지고 왼쪽은 스페인 거, 오른쪽은 포르투갈 거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누가
결정을 하느냐? 교황이 결정을 합니다. 교황이. 근데 그때 교황은 그렇게 힘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그래도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권위가. 서로 포르투갈, 스페인하고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걸 중재해 줄 권위자를 교황을 세운 거죠. 그래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랑 막 이렇게 서로 교황한테 압력을 행사하는데 한번 바꿔요. 이게 교황 직선은 이쪽 돼 있고 토르데시아스 조약에 따라서는 조금 더 갑니다. 조금 더. 근데 이때 항해술이나 정확한 지도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스페인, 포르투갈도 어디까지가 전 세계인지를 모르듯이 그냥 자기들끼리 임의대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가 이제 포르투갈 땅이 되죠. 브라질이. 그래서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죠. 남미에서. 나머지는 다 스페인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항해 시대 때 처음에 포문을 연 게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다. 이것도 이제 마젤란 저기 콜럼부스 항해 때 특히 이제 서인도 제도를 주로 간 거죠. 콜럼버스는 이쪽 서인도 제도, 우리 인도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인도는 동인도 해가지고 동인도 제도를 만들었고요. 이런 작물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뭐 감자, 토마토, 옥수수, 이건 바닐라래요. 바닐라. 그리고 유럽에 안 나는 고무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인데 서인도 제도도 좀 있죠. 고무, 뭐 사탕수 이런 것들을 발견해 가지고 이제 유럽에 보급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담배가 사실 금보다 더 사실 중요하게 됐습니다. 지금을 따지면은 담배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할 때 이런 게 더 중요한 줄 알았는데 담배가 사실 가장 많이 남고 마진이 가장 많이 남고 그리고 담배는 참 많이 피죠. 이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감자는 잘 안 먹어도 되잖아요. 토마토, 옥수수 딴 거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담배 피는 분들은 담배를 끊으면 이게 막 금단 현상이 오고 막 죽을 것 같다는 거죠. 담배는. 마리화나나 담배는 동급의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화나는요 유럽에 많이 허용을 해요. 마리화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마리화나를 피고 파리나 런던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타면 이상한 냄새가 나요. 오줌 냄새랑 같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지하철이나 이런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 오줌 냄새가 많이 나고 화장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화장실이 뭐 아무데나 싸는 것 같고 엘리베이터도 막 싸는 것 같고 너무 막 저도 이제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마약 비슷한 냄새랑 막 그런 냄새랑 막 너무 많이 나가지고. 가운데 그림은 뭐예요? 예? 사진 저거는 가운데 이게 뭐였지? 내가 알았는데 예. 뭐였지? 예. 남미에서 나온 거 우리가 먹고 있네요. 예. 남미에서 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남미. 예. 특히 이제 남미가 가장 옥수수가 가장 유명하죠. 감자, 옥수수. 감자가 이제 스페인어로 빠빠거든요. 빠빠. 이 빠빠가 아버지란 뜻이에요. 또 포프, 교황이란 뜻도 됩니다. 예. 그 감자가 좀 발음은 다른데 액센트는 다른데 발음은 같아요. 감자가 아버지의 작물이에요. 그 남미 가면은 신이 내는 작물이 옥수수와 감자입니다. 옥수수와 감자. 그러니까 향신료 이런 것들이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면서 이게 무역이 돼버리는 거죠. 거의 쟁탈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얼굴이 안 보이니까 좋네요. 이게 마젤란 해협이에요. 마젤란 해협. 우리 저 마젤란 해협 그러셨어요? 우수아이아 쪽으로 가셨어요? 남미 맨 끝에? 남미 맨 끝에 아르헨티나 그 밑으로 예. 거긴 안 간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엘찰튼 이런데 네네. 예 그런 데까지 가시고 페리토 모레노 빙하 이런데 빙하도 빙하도 못 봤어요. 아못 보셨어요? 예. 보게 많네요. 예. 넓기는 하네. 예, 남미 가면요. 남미는 그 한 나라에 사계절이 다 있습니다. 남미는 특히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데는 길기 때문에 여기가 맨 끝에요, 사실. 맨 끝에 마젤란 해협이 있는데 버스 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누구한테 사진을 부탁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지금. 버스가 가는 예. 게 아니에요. 예, 배인데 버스가 배로 들어가. 예. 이게 한 10분 건넌 것 같아요. 10분. 이게 좋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이에요. 지금 마젤란 해협입니다. 이게 마젤란 해협이고 제가 이건 우수아이아라고 맨 끝에 도시입니다. 여기 아르헨티나의 맨 끝에 도시. 그래서 이 스페인 말로 보면 핀델 문도라고 하죠. 예. 문도가 세상이에요. 문도가. 핀델 끝나다. 세상의 끝 우슈아이아. 그래서 이런 풍경이 있습니다. 이런 풍경. 여기를 이제 찰스 다윈이 여기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비글호 배가 비글호인데 비글 해협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찰스 다윈이 했던 배인데 이런 풍경이에요. 이런 풍경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아르헨티나 되게 유명해요. 맨 끝에 이제 등대들이 많이 있고 여기는 바다 사자, 고래, 가마우지, 펭귄 이런 애들이 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여기 가지고 이 작은 통통배를 탔는데 이게 저기 그 뭐냐 고래를 처음 봤어요. 실제로 고래를 아주 가까이서 못 보고 그래도 한 60, 70m 정도 거리에서 한 20m짜리 고래를 직접 보게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안 비쌌거든요. 이 투어가 안 비쌌는데 그 우수아이 항구 가면은 그런 투어 배 투어가 많아요. 큰 배도 있고 작은 배도 있는데 여기서 어떤 미국 여자가 자기가 분당에서 3년 동안 영어 선생했다고 선생했다고 그러는데 한국 만두가 너무 먹고 싶다고. 아이 미국 아시아 마켓도 많이 있는데 사 먹어라. 그땐 비비고가 안 들어갔을 때예요. 비비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땐 안 들어갔을 때인데 하여튼 한국 음식이 세계 최고다. 예. 외국 다니면 먹을 게 없잖아요. 맨날 빵, 샌드위치. 외국 사람들 아침은 콘프레이크, 시리얼, 점심은 샌드위치나 샐러드, 저녁엔 햄버거 그래요. 예. 먹을 게 없습니다. 전혀. 그래도 파스타, 피자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TV 뭐 어서와 한국은 처음 이제 그런 거 보면 외국 사람들이 이 한국 음식에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겁니다. 그 외국 셰프들은요, 그 절에 스님들 중에 요리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마스터로 모십니다. 이 5성급 셰프들이 그분들을 마스터로 모셔요. 그러니까 외국에 오면은 한 접시 한 접시가 요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저기 전라도 가면 산채 정식 뭐 나물만 50가지 나와. 샐러드가 50가지 나오는 거는 자기는 처음 봤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은 생선도 5가지밖에 안 먹습니다. 그리고 어패류 이런 거 전혀 안 먹어요. 우리나라 술안주라는 골뱅이 다 영국이랑 노르웨이에서 먹는 거예요. 노르웨이. 그건 안 먹습니다. 조개류 이런 것도 잘 안 먹어요. 굴이나 먹고. 근데 비싸서 못 먹고. 해산물을 전혀 못 먹어요. 싫어해요, 해산물을. 제가 아는 여기 어원중학교 다니는 이디오피아에 있어요. 걔랑 자주 보는데 급식 때 생선 나오면 자기는 안 먹는데. 네, 안 먹는데요. 왜냐면 외국 사람들은 생선을 안 먹어요, 원래. 안 먹습니다. 상류층이나 먹고 해안 도시 있는 사람이나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쇠젓가락으로 가시를 발라먹는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급 기술이에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시를 어떻게 발라먹어. 거기는 가시를 빼야 돼요. 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가시 없는
우리나라 뭐 전어 이런 거 가시 천지잖아요. 그거 절대 못 먹습니다. 가시. 이게 이제 어느 나라 영토들일까요? 빨간색은 스페인. 스페인이자 합스부르크죠. 합스부르크 왕가가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원래 오스트리아부터 시작했는데 스페인 이제 펠리페 2세 때부터 카를 5세라고 좀 기억이 나시죠? 카를 5세. 예. 카를 5세 아들이 펠리페 2세인데 펠리페 2세한테는 이제 스페인 쪽이랑 이쪽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시칠리, 여기가 사르데나, 이쪽이랑 이쪽 위쪽, 아니 위쪽이 아니라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스페인 식민지였거든요. 이쪽들을 떼어주고 자기 동생 페르디난드에게는 오스트리아 쪽을 물려줬어요. 그때부터 좀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나눠지게 돼요. 스페인 쪽에서 여기를 다 먹었고 이거는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이 이렇게 점점점씩 이렇게 해서 포르투갈이 이제 1차 대전 그때 이제 1차 대전 전에 식민지를 앙골라 들어보셨죠? 앙골라, 모잠비크 이런 데를 이제 포르투갈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포르투갈이 이쪽 마카오 아시죠? 마카오. 원래 대만도 포르투갈이 좀 지배를 했었는데 대만이랑 저기 스페인이 근데 이제 스페인이 조금 지배를 대만을 좀 했어요. 포르모사라고 스페인 말로 대만을 포르모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키나와 지금 오키나와인데 오키나와가 역사적으로는 류쿠 제국이라고 해요. 큰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상 무역을 했던 나라 오키나와고 필리핀은 원래 스페인 땅이었다가 누구한테 넘어가냐? 미국에게 넘어가죠. 미국에게. 그래서 역사 시간에 보면 카스라 테프트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카스라 테프트 그게 1904년인데 카스라 테프트 조약 때 미국이랑 일본이 협약을 맺죠. 그게 일본에는 카스라라는 사람이 오는 거고 미국은 테프트 서로 외무장관이 와가지고 야 일본은 한국을 차지하고 우리는 필리핀을 차지할게 이 조약이에요. 만약에 바뀌었다면 우리나라는 영어 교육을 그렇게 안 해도 되겠는데 사교육이 많이 없어지고 영어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의 한 3-4배 정도의 큰 강대국이 더 됐을 거예요. 지금도 강대국인데 유럽 가면 우리나라가 넘버원입니다. 진짜. 예. 독일이랑 비슷한 정도가 됐어요. 지금. 유럽에서는 독일이 가장 최고 센 나라인데 뭐 덤빌 나라가 없어요. 사실. 유럽에 갖다 놓으면. 근데 여기 중국 있죠. 일본 있죠. 러시아 있죠. 미국 있죠. 전교 1, 2, 3, 4등이 한 반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여기 갖다 놓거나 여기 갖다 놓으면은 뭐 칠레 같은 데 가면요. 10몇 년 전에도 타이어는 다 한국 타이어. 제가 세봤어요. 한국 차가 얼마나 다니는지. 보통 30%가 한국 차고 타이어는 거의 다 한국 타이어예요. 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것만 길거리에서 그것만 봤는데 이쪽도 다 지금 한류다 뭐다 해가지고 뭐 지금은 더하죠. K푸드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아스텍, 여기는 잉카, 쿠스코 마추픽추 여러분 뭐 아시죠? 마야 아스텍. 이게 프란시스코 피사로 이 곤잘레스. 원래 피사로인데 프란시스코 피사로인데 곤잘레스는 아마 예명 같아요. 제가 볼 때. 원래 E가 붙으면 E가 end거든요. 스페인 말로 Y 자가 붙으면 이게 end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피사로 그리고 곤잘레스. 예명일 거야 아마 예명. 이 피사로가 이쪽을 하고 위쪽은 코르테즈라는 사람이 점령을 합니다. 코르테즈. 몇 명 끌고 가가지고 그냥 여기 몇만 명들을 다 지배한 거예요. 막 전염병 걸리고 죽고 총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여기 보면 포토시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실버 투어라고 있죠? 여기 불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실버 투어.
실버 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포토시라고 있죠. 포토시가 은광산으로 유명해요. 은광산. 은. 그래서 이 여기가 이제 포토시인데 이 광산 투어를 하는 겁니다. 포토시. 뭐 이쪽 그 산 쪽에 뭐 광산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시면요. 아포칼립토 멜 깁슨이 제작한 여기 보면 이렇게 제단이 있죠. 이게 아즈텍 마야식 피라미드입니다. 나중에 뭐 영화 한번 보셔도 되고요. 여기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인신제사. 심장을 꺼냅니다. 사람 심장을. 근데 서로 심장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도 막 있고 없을 때는 부족을 잡아가고 이 딴 부족이 딴 부족을 잡아가서 이렇게 인신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 그런 영화예요. 이게 잘 만들어진 영화고 이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총균색 뭐 들어보셨죠? 네. 이 총균색 이걸로 이제 세상을 설명하는데 저는 이 제레미 다이아몬드 지리학자인데 조금 읽어보면 억지가 좀 많은 것 같고 네, 훌륭한 분이지만 너무 이분은 너무 진화론적으로만 설명을 해요. 진화론적으로만. 여러분 특히 근대 때 근대 시대는 가장 그 근대 계몽주의 이성 만능주의잖아요. 그때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과학적 환원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적 환원주의.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고 그런데 과학적 환원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성이 발달되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어떤 것 증명하는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을 분해해서 다시 조립해도 사람이 될 수 있다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거든요. 절대로. 현대과학에서도 그럴 수 없고. 그러니까 분해를 해 어떤 장난감을 분해 조립하면 다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완성품이 되기도 하고 분해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과학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제레미 다이아몬드도 자기 생각에 이거를 다 갖다 놓은 건데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저는 있더라고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 중에 균, 총, 균, 쇠로 여기를 다 이긴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쪽은 균 때문에 막 그 균에 그 면역력이 있는 유럽인들은 와서 막 활동해도 되는데 여기 오니까 원주민이 다 죽는 거죠. 원주민들은 이게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가? 지금도 남미 캐톨릭이나 아프리카 캐톨릭, 로마 캐톨릭은 주술적인 게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여기 막 시체 썩는 냄새가 나 하면 막 벌벌 떨어요. 내가 권위자가 된 거죠. 제가. 시체 썩는 냄새가 나. 너 무슨 죄 졌는지 내가 다 알아. 그러면 막 벌벌 떨고. 그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 그 피사로나 코르테즈가 와가지고 여기 잉카 여기 스페인 사람들을 도망가가지고 군인들 도망가가지고 여기 진 게 바로 마추픽추잖아요. 잉카에.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런 거 팔고 있어요. 이런 게 진짜 명품이죠. 이런 게 명품이에요, 진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명품은 비싼 게 아니라 직접 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거리에도 팔고 뭐 기차 정차역에서도 팔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코르테즈에 대한 건데 The arrival of Hernan Cortés in Veracruz. 베라크루즈에 온 코르테즈. 베라크루즈가 멕시코 도시인데 거기에 와가지고 이제 침략을 한 거죠. 이게 디에고 리베라라는 멕시코 국민 화가입니다. 디에고 리베라라고 미술사나 이런 거 하면 멕시코 쪽, 남미 쪽에서 거의 탑. 그 디에고 리베라의 부인. 예, 이게 누굴까요? 일자 눈썹 김미화.
예. 일자 눈썹. 우리 친구분은 잘 모르시죠? 예. 뭐 R이랑 3랑 부르는 거. 예. 잘 모르시죠? 나도 모르고 싶다. 예. 일자 눈썹이죠? 둘이 부부인데 이 디에고 리베라가 이 여동생, 이 친여동생이랑 또 바람을 피고 뭐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이 여자 이름이 누구냐면 프리다 칼로예요. 프리다 칼로. 생각이 안 나네. 프리다 칼로. 똑같죠? 이렇게 비슷하게. 셀마 헤이에 이 라틴계 헐리우드 여신. 근데 키가 좀 작아요 이분이. 60이 거의 안 돼. 예. 근데 비슷하죠. 프리다 칼로가 이 척추 수술을 10몇 번 받았어요.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프리다 칼로가 굉장히 유명한 화가예요. 예. 나중에 여러분들 그 미술 책이나 아니면 프리다 칼로가 나온다. 와, 영화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프리다 칼로가. 근데 이렇게 바람을 피던 이 디에고 리베라가 나중에는 간호도 극진하게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프리다 칼로의 남편인 디에고 리베라가 이 코르테즈의 그것들을 그렸다. 곤잘레스 프란시스코 피사로 곤잘레스가 잉카의 아타후알파라는 잉카 제국의 왕이 있어요. 이 왕한테 처음에 이제 성경을 던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야, 믿어라. 이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정복하고 사람도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미국 가면은 미국 프로테스탄트들이 인디안을 할 때 똑같이 그랬고, 남미에는 이제 이런 남미에는 이제 신부,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미국은 목사 대동해가지고 선교사 대동해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추방하고 죽이기까지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진 거죠. 신이란 이름으로. 아타후알파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금이었어요. 금. 금이 남아 돌아가 다 금이야, 다 금. 온몸이. 그걸 보니까 이제 얘들이 환장하는 거죠. 애들이 환장해가지고 이 금을 뺏기 위해서 이 아타후알파를 납치를 하고 감금을 하고 그 감금한 구실은 성경을 던졌는데 믿으라고 성경을 줬는데 그걸 집어 던져버렸어요. 아타후알파. 뭔지 모르니까 신성 모독이다 해가지고 이제 감금을 하고 나중엔 죽입니다. 얘를 풀어주려면 금을 어느 정도 가져와라 하니까 금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온 거예요. 계속 얘를 인질로 잡아가지고 금을 착취하다가 아예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다 차지하자 해가지고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프란시스코 피사로. 피사로나 그리고 코르테즈나 참 나쁜 짓들을 많이 했어요. 이들이 스페인에서는 그다지 유명한 사람이거나 높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헌납을 하고 귀족 칭호를 받고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하게 됐죠. 이게 쿠스코가 잉카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게 이제 17세기 때 만든 스페인식 양식이죠. 스페인식 성당 양식. 쿠스코 대성당이 이렇게 있고요. 이 잉카 제국의 이제 수도니까. 이때 특히 이제 아프리카나 이쪽에도 특히 아프리카는 18세기 넘어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가 18세기, 19세기 때 흑인 노예들을 많이 이렇게 가져다가 어디다 썼느냐? 남아메리카 쪽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뭐 쿠바나 도미니카나 이런 나라 사람들이 다 흑인의 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검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랑 섞이기도 하고 백인들이랑 섞이기도 하고 뭐 막 섞여 있어요. 그게 다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입니다. 미국으로도 건너가고. 그게 이제 흑인들인데 이렇게 흑인들을 더 많이 실으려고 이렇게 한 거죠. 천장에다 매달고 가고. 그래서 이제 반수 이상이 이제 죽고
그래서 그 아프리카 나라 중에 아이보리 코스트 옛날, 지금은 코트디부아르라고 합니다. 코트디부아르, 아이보리 코스트. 아이보리가 코끼리 상하잖아요. 코스트 해안. 코끼리를 잡아다가 코끼리 상아를 잘라가지고 수출하던 그 해안을 아이보리 코스트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거예요. 코트디부아르는 프랑스어로 얘기하는 거고 영어로는 아이보리 코스트. 코트디부아르 하면 축구 선수 중에 디디에 드로그바. 우리 드로그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드로그바라고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첼시에서 떴던. 제가 영국 축구팀 첼시에서 잠깐 일했었거든요. 예. 뭐 그냥 햄버거 팔고 그랬습니다. 예. 햄버거 팔고 감자튀김 팔고. 예. 이거 이제 미션이라는 영화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안 보신 분은. 이게 추기경은 나쁜 추기경. 원주민들을 다 죽여도 된다 하는 거고, 여기 나오는 이제 제레미 아이언스는 가브리엘 신부. 엔니오 모리꼬네 그 가브리엘 오보 있잖아요. 오보에. 예. 그 가브리엘 신부고, 로버트 드니로는 자기 배달운동 이복 동생을 죽이고 여자 문제 때문에 죽이고 회개하고 이쪽으로 이제 온 거죠. 이제 더 미션이 86년도 작품인데 뭐 지금 봐도 좋고, 여기 또 리암 니슨이라고 액션 배우가 됐는데, 리암 니슨 막 키 큰 배우 있잖아요. 테이큰 나오는 그 리암 니슨도 여기 신부로 나와요. 화살에 맞아 죽어요, 신부인데. 여기 이제 아까 나쁜 추기경과 이 사람들이 과란이족들과 여기 이제 신부들을 다 죽이게 되죠. 가브리엘 신부도 이제 비폭력으로 이렇게 하는데 다 죽임을 당합니다. 과란이족들. 예, 이거 가브리엘 오보에 가브리엘 테마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음악까지 나오겠지. 좋네요. 못 보신 분들은 이거를 꼭 보세요. 저 폭포가 그럼 이과수 폭포 맞아요? 예, 이구아수 폭포로 올라갔고요. 여기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구아수 중에 그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있습니다. 악마의 목구멍. 저도 요 앞에까지 갔는데 악마의 목구멍이 이게 비 오면 색깔이 맨날 변하죠. 악마의 목구멍. 그 이구아수 폭포는 되게 이렇게 면적이 커요. 면적이 너무 커가지고 브라질에서 보는 거랑 아르헨티나에서 보는 거랑, 아르헨티나에서는 요 악마의 목구멍이 볼 수가 있고요. 브라질은 파나로마식으로 쫙 볼 수가 있고요. 아르헨티나는 여러 군데군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려면 입구에서 기차 타고 가야 돼요. 칙칙폭폭 조그만 기차 있습니다. 그거 타고 걸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악마의 목구멍 뭐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무서워요, 되게. 이구아수 폭포를 기어 올라가는 그 장면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조금 쉬셨다가 다음 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마스 쿡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다 영국 사람인데요. 이제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개신교 목사고, 여기는 그냥 군인이고, 옛날에 그 제임스 쿡이 이거는 저기 그 리빙스턴이 발견한 저기 빅토리아 폭포. 빅토리아 폭포가 여기 한 낮아 보이지만 거의 100m 정도가 돼요. 이게 탄자니아 그쪽에 있죠. 짐바브웨 국경. 이게 탄자니아와 짐바브웨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이쪽은 탄자니아, 저쪽은 짐바브웨. 이거를 이제 이 리빙스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발견했고요. 이 제임스 쿡은 1700년대 후반이고, 리빙스턴은 1800년대 후반입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계속 식민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뉴질랜드 쿡산인데 제임스 쿡에 따라서
쿡산이 된 거예요. 뉴질랜드 가장 높은 3,724m인데 이게 남섬, 뉴질랜드 투어 가면 남섬에 이 쿡산이 있고 이게 이제 현지 말로는 아오라키라고 그래요. 옛날엔 쿡산이라고 하는데 요즘엔 마운틴 쿡 아오라키 마운틴이라고 요즘에 많이 그러죠. 이런 이제 쿡산 배경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제임스 쿡이 뉴질랜드까지 다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리빙스턴 때까지 가면은 이게 다 영국 땅이 돼버리죠. 여기가 다 영국 땅이 돼버립니다. 이 차이나도 거의 영국 땅이에요. 이게 차이나도. 왜냐하면 여기 아편전쟁 때 여기를 다 영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영국이 이제 껍데기만 있는 나라. 그래서 영국은 영연방 국가라고 해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특히 이쪽을 왕이 있는데 왕이 영국 왕입니다. 공식 왕이.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엘리자베스 여왕이 맨날 이렇게 1년까지는 아니고 몇 년마다 한 번씩 방문을 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영국 여기만 사실 남았고 찰스 때는 이제 방문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방문해봤자 여기서도 뭐 이렇게 환영도 안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많이 영연방에서 탈퇴한다고. 예, 영연방에서 이제 껍데기만 그냥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이게 없습니다. 신라노 개척 전에는 오스만 제국이 껴가지고 이렇게 향신료를 했는데 이제는 신라노 개척은 이렇게 바뀌죠. 아메리카가 등장하고 아프리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시아에 직접 팔게 돼요. 직접 팔게 돼서 이거 향신료 비단 차를 아시아로부터 오게 하고 모직물, 은! 이 은은 어디서 나올까요? 남아메리카에서. 이거를 은으로 갖다 바쳐가지고 특히 아시아는 중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 때 보면은 그 중국 역사에 일조 편법이라는 제도와 지정은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세금 제도. 그 지정은제도 일조 편법은 뭐냐면 지정은제도는 은으로만 납부를 해라. 그게 지정은제도고 청나라 때 가면은 일조 편법이라고 은으로만 모든 세금들을 통합해서 한다는 게 일조 편법이라는 거예요. 그 은으로만 계속 하는 거죠. 은. 그게 다 유럽에서 아메리카에서 온 은이 유럽에서 건너온 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은 천국이 되어버립니다. 아시아, 특히 중국이. 이 대항해 시대 끝나고 이제 절대 군주 시대, 절대 왕정 시대인데 절대 왕정 엘리자베스 아시죠? 1세. 여기는 루이 14세, 레깅스의 창시자. 프리드리 2세.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되게 작은 나라. 이게 독일의 이제 시초인데 프리드리 2세가 요때 프로이센이 발전하면서 나중에는 여기는 이제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데를 다 이제 차지를 하게 되죠. 원래 여기 있던 나라입니다. 여기 있던 나라라고 하긴 그렇고 조금씩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좀 바이마르 공화국 뮌헨 중심에 뭐 그런 게 있고 여기는 프로이센이 다 통일해 버려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는 요제프 2세. 이게 그 마리아 테레자의 아들입니다. 마리아 테레자 아들이 요제프 2세고 딸은 루이 16세한테 시집간 마리 앙뚜아네트고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영국, 파리, 스페인 다 친인척 왕자 공주들이 다 파견되어서 거기 시집가고 애 낳고 하면은 여기가 다 친인척인 거예요, 사실. 러시아는 가장 후진 국가였죠. 선진 국가에 비해서 늘 아직도 봉건제도예요, 여기는. 농노제도. 그 표트르 제대가 이제 개혁을 많이 했죠. 표트르 제대가. 그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왕권을 강화하려면 뭔가 이론적인 근거, 그게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왕은 하나님이 신이 내려준
그 권리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프린트물에 보면 왕권 신수설이 있죠. 왕권 신수설 28페이지에 유럽 중세에는 신에 의해 정신적 권위는 로마 교황에게, 지상의 권위는 황제에게 부여된다고 생각했지만 절대왕정 시대 때는 국왕은 영역 내의 교회와 국가의 양방의 권위를 자신에게 요구했다. 이제 왕의 시대입니다. 왕의 시대. 그리고 로마 교황의 개입도 필요치가 않아요. 이제는 왕인 신이 직접 임명했기 때문에 필요치가 않다라고 주장한 거죠. 왕권 신설. 이제 사회계약설이 또 나온 홉스 로크. 이거는 이제 다음 이몽이래. 이성 근대 계몽 시대 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이게 왕권 절대군주를 받쳐주는 제도인데요. 아직까지 봉건 귀족은 있겠죠. 귀족들은 농민들도 있고. 근데 절대군주를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상인들이었어요. 대항해 시대를 하다 보니까 코르테즈나 뭐 피사로나 이런 사람들이 금은을 갖다 바치잖아요. 누구한테 바치냐면 왕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왕은 이들을 인정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왕에게 인정받고 금은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면서 관료가 생기기 시작해요. 봉건제도 때는 중앙 집권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도생, 그러니까 작은 나라, 이태리나 그 독일을 생각해 보시면 작은 나라들의 연합도 아니고 작은 나라들끼리 있는 거예요. 그냥.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근데 절대군주, 특히 절대군주의 가장 그 대표적인 나라, 왕정이 계속 유지됐던 나라는 스페인과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이 세 나라예요. 이 세 나라는 관료를 등용하고 상비군, 군대를 그 전까지는 이제 상비군이 아니라 귀족마다 군인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귀족마다. 근데 이제 통합해가지고 국가에서 군인을 관리하는. 그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절대 군주, 이 절대 왕정이 유지된 거죠.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 그 다음에 중상주의, 상업으로 받쳐주고. 이때는 이제 왕이 우선이니까 교황권은 뭐 거의 완전히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봉건 귀족은 그래도 대접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상인이 이제 등장했지만. 그래서 이 상인을 뭐라고 부르느냐? 부르주아주라고 부릅니다. 부르주아라고 하죠, 우리. 부르주아. 아, 너 부르주아네? 너 돈 많네? 그게 뭐냐면 상인. 부르주아는 귀족은 아니에요. 상인인데 중산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르주아가 혁명을 일으킨 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는 이 금수저가 아니라 원래는 중간 수저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산층이다. 이거 펠리페 2세, 엘리자베스, 그리고 루이 14세. 이게 절대 왕정의 시작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권이 엄청 강했어요. 태양왕이다 해가지고 태양왕. 이게 스페인 함대가 이 펠리페 2세가 끌었던 아르마다라고, 아르마다가 스페인 말로 함대란 뜻인데 무적 함대. 스페인 하면 무적 함대라는 뭐 별명이 있죠. 근데 이 무적 함대가 누구한테 깨질까요? 엘리자베스한테 깨져요. 1588년도에 깨집니다. 이 펠리페가 엘리자베스 청혼하고 막 그랬다고 그랬죠. 청혼도 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펠리페 2세의 목적은 전 유럽의 카톨릭화예요. 전 유럽에. 근데 엘리자베스는 종교가 뭐였냐면 국교, 성공회. 그러니까 영국은 캐서린이 캐톨릭이었잖아요. 헨리 8세. 캐서린.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전임이었던 블러드 메리라고 캐톨릭. 왜냐하면 다 이게 여기 펠리페 쪽 사람들이에요. 다 일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캐톨릭 세력이 들어온 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캐톨릭만 들어오면 영국에 있는 성공회나 프로테스탄트들은
피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캐톨릭은 절대 왕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왕이 끊겼죠. 나중에 왕이 끊겼어요. 후손이 없는데 영국에 후손들은 있는데 캐톨릭이야. 야, 딴 데 찾아봐가지고 데려온 사람이 저쪽 독일에서 조지 1세라고 하나 데려와요. 영어도 못하고 그때 데려온 나이가 54세예요. 지금의 54세는 저도 좀 있으면 54세인데 54세는 펄펄하잖아요. 당시는 평균 수명이 거의 40세, 50세 그랬어요. 근데 영어도 안 하고 못하고 하니까 독일말만 하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그때부터 왕은 어떤 형식적인 존재가 된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철종이라는 왕이 있어요. 철종. 예, 강화도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농사 짓다가. 왕이 됐어요 갑자기. 철종이. 우리 여러분들 너무 잘하세요 그걸. 예, 연배도 있으신데 이런 클래스가 있는 격조가 있는 아주 수업은 처음입니다 제가. 격조 있어요. 예, 격조 있고 아주. 격조 있는 강사님도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종도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땐 그 풍양조 씨나 안동김 씨가 본문 세가들이 왕을 막 앉혔다가 쫓아냈다가 할 시대니까. 그러니까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다 그런 게 있다. 근데 동양은 종교 싸움은 없다. 레판토 해전 때 펠리페 2세가 누구랑 전쟁을 했냐면 누구랑 했을까요? 이슬람. 예, 이슬람 누굴까요? 오스만 투르크. 여기서 이겨요. 여기 참전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세르반테스, 돈키호테를 썼던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가 사실 자기 얘기라고 그랬죠. 전쟁에 갔다 오면 미치는 거예요. 사회 적응도 못하고.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뭐 이상한 작품 같지만 정신 세계를 다룬 겁니다, 사실은. 정신 세계를. 칼레 해전이라고 아르마다에서 패배를 합니다. 1588년. 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다룬 영화가 되게 많아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펠리페 2세랑 앤 여왕이랑 그리고 블러드 메리 이게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헨리 8세 엘리자베스 여기 아버지죠, 딸이죠. 이 엘리자베스의 엄마가 엠블린이잖아요. 엠블린을 아버지가 처형을 하잖아요. 그리고 블러드 메리가 늘 막 다 처형을 해보니까 엘리자베스는 이제 숨어 살다가 블러드 메리가 죽으니까 자기 이복 언니가 죽으니까 그때부터 본색을 이제 드러내서 강력한 국가가 이제 되기 시작한 거고, 이거는 드레이푸스라고 원래 해적입니다. 해적인데 이 사람이 여기 칼레 해전이로 칼레 있죠. 영국은 저 도버가 있고요. 도버 들어보죠? 도버예요. 도버에서 이제 배 타고 가거나 이렇게 프랑스로 가는데 칼레에서 이 스페인 함대를 격파를 하고 스페인 함대가 이렇게 도망가요. 도망가는 거를 다 잡아가지고 여기를 다 격침을 시켜가지고 이 아르마다를 격침시킨 사람이 드레이프스. 이 사람이 원래 이제 해적입니다. 해적 출신. 그래서 이 캐톨릭 국가의 생각과 이 프로테스탄트나 이 성공회 쪽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캐톨릭 국가에서는 해적을 임명을 안 해요. 이게 해적하다가 이게 해군 참모총장이 된 거예요. 캐톨릭에는 절대로 인정을 못합니다. 그런 거를. 근데 이쪽 프로테스탄트는 야, 능력 있으면 해. 원래 이 사람이 뭐냐면 스페인 함대들 여기서 남아메리카에서 가져오는 은금들, 그 향신료, 뭐 옥수수, 감자 이런 것들을 탈취해 가진 해적이었어요. 스페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근데 사실 스페인은 그때 한포의 사격에 의한 전투가 아니라 스페인은요
일단 붙여요. 배를 붙인 다음에 갈고리로 끌어가지고 상륙 작전을 하는, 그러니까 육군식의 해군을 펼친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한 포가 아니라 가까이 가서 스페인하고 똑같이 거기 함대로 들어가서 적 배로 들어가서 총을 쏘거나 칼을 쓰거나 하는 그런 작전이었어요. 일본도 똑같아요. 근데 영국이나 우리나라는 포를 쐈죠. 이 사람이 이 스페인 함대를 이기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스페인은 이제 몰락하게 되고, 이건 이제 영국 동인도 회사의 깃발입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의 깃발. 이 길을 가지고 배를 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청나라를 침입했던 아편전쟁 때도, 아편전쟁 1차, 2차 아편전쟁 때도 다 이 깃발을 가지고 갔던 거고, 이거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깃발입니다. 이게 우스트가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동쪽. 그 네덜란드랑 독일어랑 좀 비슷하거든요. 독일어, 북쪽 독일어가 네덜란드어인데,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깃발이고요.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배. 그 네덜란드는 그때부터 이제 어떤 회화 이런 거, 그림의 경매나 판매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특히 이때 유명한 게 튤립이에요. 튤립. 튤립이 지금 비트코인처럼 막 거래가 되고, 이게 그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루벤스 작품이고, 루벤스의 작품입니다. 루벤스 하면은 또 렘브란트가 후에 나오죠. 렘브란트. 이게 1632년 톨프박스의 해부학강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고, 더 유명한 그림이 반寧코크 대장의 민방위 된데, 이게 야경이라는 야경이라는 제목으로 되는데, 원제는 이거예요. 야경. 그러니까 빛과 어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이제 네덜란드에서부터 막 활성화되고 거래가 시작하는 거죠. 카라바조인데, 카라바조의 영향들을 다 사실 루벤스나 렘브란트가 받았죠. 카라바조, 바쿠스, 바카스 있죠, 바카스. 우리 먹는 바카스가 이게 신이에요, 신의 이름 바카스잖아요. 이게 그 카라바조라고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원래 본명이 미켈란젤로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는 대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리는 천재 중에 천재 화가로 카라바조가 평생 도망 다녔어요.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평생 도망 다니고, 이때 회화는 다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 회개하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 카라바조가. 그래서 여러분들 미술 책들 공부하실 때는 이런 루벤스, 렘브란트, 카라바조, 이때가 이제 루벤스 때, 렘브란트 때는 대항해 시대, 절대 왕정 시대고, 바로크 시대 때입니다. 르네상스 후반부터. 이게 이제 네덜란드의 식민지들이에요. 네덜란드 식민지들. 네덜란드가 있고, 여기 가이아나, 수리남, 영화 수리남 아시죠? 네, 수리남. 네, 황정민. 예, 황정민. 수리남이 원래 네덜란드 식민지입니다. 네덜란드 축구팀에 이제 보면 야구팀이나 흑인들이 좀 많아요. 다 수리남. 그리고 이쪽 그 갑자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쪽은 이제 야구 쪽. 퀴라소라고 있어요. 퀴라소. 이쪽 퀴라소라는 조그만 섬인데, 여기 사람들이 이제 메이저리그로 많이 진출합니다. 특히 이제 동남아 쪽에는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였죠. 옛날에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자바제국이었고, 이쪽 인도네시아 쪽이 다 였고, 남아프리카가 원래 네덜란드였고, 근데 나중에 영국한테 뺏기죠.
보어 전쟁이라고. 영국과 네덜란드끼리의 싸움입니다. 1890년대. 그리고 그 네덜란드 지역 중에 어디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여기네 여기. 그러니까 뉴욕, 매사추세츠 이쪽, 보스턴. 동부가 원래 네덜란드 차지였어요. 그래서 뉴욕의 원래 이름이 뭐죠? 뉴 암스테르담. 예, 뉴 암스텔담이 원래 뉴욕이에요. 예, 뉴욕 양키 아시죠? 양키. 얀이 반 이자가 들어가면은 다 네덜란드. 반. 탤런트 반효정 씨 있죠? 네. 예. 네덜란드 출신 같으네요. 네덜란드 출신 반씨. 얀씨. 원래 옌키. 그 양키. 아, 저 양키 놈들 양키. 그게 네덜란드 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여기를 차지해서 이제 뉴욕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튤립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이 가격 지수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옵션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선물 옵션? 예, 투자 중에. 그래서 뭐 선물 옵션 증권 그런 자격증이 제가 있어요. 옛날에 땄던. 예, 선물 옵션. 지금 뭐 별거 아닌데 그 선물 옵션이 미리 이렇게 될 걸 알고 가격을 측정해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주식도 하는 거죠. 그런 마피아 신부님하고 비슷하네. 네, 마피아예요. 옛날에 뭐 증권사 가려고 막 해서가지고 늦게 이 길을 놓아가지고요. 늦게. 이게 프라이스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저도 이제 암스테르담 가면은 꽃시장이 되게 유명한데 튤립이 궁금해서 하나 사봤어요. 튤립 씨를. 그러니까 마늘 같더라고요. 기억에 마늘 같아요. 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마늘 좀 큰 마늘 같은 게 되는데 누구한테 줬어요. 심으라고. 근데 그 튤립을 보니까 이게 튤립이 그 하나짜리가 소 100마리 값까지 갔던 요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값이 천정부지로 가는 거예요. 막. 그렇다고 폭락을 해가지고 이때 뭐 다 망한 사람 있고 이때 우리나라 그때 막 청나라가 침입하고 임진왜란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여기는 주식시장을 하고 주식을 하고 막 채권은 원래 메디치가가 채권 시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전쟁 자금을 댔던 가문이에요. 왕들한테, 귀족들한테. 그러니까 뭐 주식을 하고 막 그때 우리는 임진왜란 하고 그랬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은 가도 똑같아요. 유럽은.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럽은 비슷해요. 바뀐 게 없어요. 근데 한국은 이게 뭐 천지개벽을 했죠. 이게 베르사유 궁이에요. 여기 입구예요, 입구 너무 썰렁해 가면. 예. 여름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뭐 땡볕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뱃놀이하는 여기 십자가로 돼 있는데 지금 안 보이는데 이 베르사유 궁. 뭐 궁전 중에 유럽에서는 가장 최고 화려합니다. 다른 궁전보다. 이게 앙리 4세라고 그랬죠? 부르봉 왕조의 창시자. 여기는 부르봉, 한국인 세시봉, 합스부르크와 부르봉이 양대 산맥이에요. 앙리 4세가 그 낭트칙령이라고 그 개신교 신자들의 자유를 보장했던. 근데 루이 14세가 다시 폐지했죠. 야, 개신교 다 나가버려. 이렇게 했죠. 이게 그 저기죠. 그 베르사유. 원래 사냥터 늪지였는데 이게 궁전으로 루이 14세 때 이제
만들어졌고 아유. 이게 거울의 방이 이게 여기가 유명한 게 딴 거보다도 이것 때문에 유명합니다. 1871년과 1918년 프랑스에 비해서 원래 프로이센은 별거 아닌 나라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 합스부르크라는 게 스페인까지 네덜란드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합스부르크 왕가가. 근데 오스트리아랑 스페인이랑 나눠진 다음에 그리고 스페인이 영국한테 깨지죠. 스페인이 점점 줄어들고 오스트리아 쪼그라들어요. 점점. 그때 나왔던 나라가 이 프로이센입니다. 독일이 막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는데 프로이센이 다 통일을 해서 1871년에 독일이 통일되는데 그 전에 보불 전쟁이라고 프랑스랑 전쟁에서 이겨요. 프랑스를 이길 줄은 몰랐거든요. 아무도. 근데 그 이전에는 오스트리아랑 또 이겨요. 그래서 독일 제국을 선포를 어디서 하냐면 바로 여기서 한 거예요. 프랑스로 쳐들어가가지고 독일 지들 나라에서 안 하고 그 상징적인 베르사유 궁 거울의 방에서 한 거예요. 이게 비스마르크, 이게 비렐름 1세. 얘가 주인공이에요, 사실 비스마르크가. 그런데 요때 이후에 알자스 로렌이라고 알퐁스 도데의 별, 거기에 마지막 수업이야. 프랑스어로 하는 마지막 수업 뭐 그런 게 나오죠. 그게 요때입니다. 독일이 이 프랑스와 전쟁에 이기고 알자스 로렌을 차지하게 돼요. 이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는 알자스 로렌, 지금의 스트라스부르크라고 있어요. 스트라스부르크. 불란서. 예, 스트라스부르크. 거기가 지금은 프랑스 땅인데 독일 됐다가 프랑스 됐다가 독일 됐다가 왔다 갔다 해요. 1, 2차 대전 할 때. 지금은 그쪽 지역이 알자스 로렌이고 오스트리아랑 그 독일이랑 경계엔 슐레지엔이라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슐레지엔이 또 노른자 땅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복수를 하겠죠. 1918년 1차 대전 끝나고 독일이 지잖아요. 똑같이 베르사유 궁에서 조약을 합니다. 니들 나 굴욕 줬지? 니들 이제 무기도 만들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군대 편성 못 해. 배상금 뭐 몇 조 마르크 막 지금으로 따지면 옛날에 마르크였으니까. 그때 이 독일의 인플레가 대단했잖아요. 지폐를 막 있는 지폐를 지우고 10억 마르크짜리를 막 찍어내고 1조 마르크. 현대는 짐바브웨라고 아프리카에 그 나라는 짐바브웨 달러를 쓰는데 뭐 지폐 한 장이 1조 달러예요. 1조 달러. 1조 달러인데 빵을 하나 사려고 하면 100조 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예. 100조 달러가. 예. 이게 이제 저기 베르사유 궁. 이게 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요 앞에도 분수가 많아요. 베르사유 궁. 그 베르사유 궁 안에 있는 자기들 궁전 나타나고요. 제 기억에 왼쪽인 것 같은데 베르사유 궁 입구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런 정원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다른 모양의 정원이 있습니다. 비대칭. 양쪽으로 비대칭이에요. 대칭이 아니라. 이때 이제 삼총사 같은 문학들이 나온 거죠. 삼총사. 잘 아시죠? 삼총사 들어보셨죠? 루이 14세 때인가요? 예, 루이 14세, 16세, 뭐 14세 때 주로 14세. 절대 왕정 때, 네. 16세 때 이제 그때부터 시민혁명. 이게 프리드리 2세라고 요때부터 프로이센이 발전한 거예요. 프로이센이 독일이 프로이센이 이제 계속 군사력을 키워 나가는 거고요. 이 프리드리 2세가 농민들에게 관심이 많았대요. 되게. 그래서 감자에 대한 독일 하면 뭐 무조건 감자거든요. 감자. 독일도 식문화가 없기 때문에 아이고 소시지. 예. 독일 음식의 최고봉. 최고잖아요. 예. 독일 음식에 가장 잘 처리된 음식이 요거예요. 더 이상의 음식은 없다. 독일에서. 예. 슈바인 학센이라는 독일 그 족발 요리가 있어요. 돼지.
독일은 감자와 돼지고기, 빵 이 세 가지. 그 위에의 음식은 생각하지 마세요. 나올 게 없어요. 독일, 영국, 체코, 폴란드 마찬가지입니다. 이태리 가야 파스타 하나 먹을 수 있고요. 피자나 얻어 먹을 수 있지 기사는 없어요. 소세지가 너무 맛있어. 네, 맛있어 그것만 먹고 보이는데 살아도 난. 우리 아르헨티나 가셨잖아요. 네. 쪼리소 쪼리소라고. 쪼리소. 여기 스페인 말은 쪼리소가 저긴데 제가 독일 소시지도 먹어보고 쪼리소도 먹어봤는데 쪼리소가 한 100이라면 네. 독일 소시지 50밖에 안 돼. 뭐야? 쪼리소는 진짜 이거는 다 고기야. 아, 그냥 순수한 고기. 그렇게 맛있는 소시지는 처음 먹어요. 아 소세지 일종이고. 예, 쪼리소. 독일 소시지를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우어크라우트라고 키아베츠. 예, 양배추. 이게 김치예요, 걔네는. 이거 이상의 음식은 없습니다. 예, 이거 이상의 음식은 없어요, 독일에서. 감자. 예, 감자, 뭐 소세지, 이거. 이게 삼시세끼 다다. 예, 독일에서 음식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절대왕조 시대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나왔죠. 모차르트는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베토벤은 본 사람. 네, 본 사람이고 이게 표트르 대제. 여기 아까 프리드리 2세. 네, 표트르가 러시아. 그때 가장 낙후된 나라가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계속해서 낙후됐기 때문에 아까 이거는 이제 숑슈테판 성당이라고 빈에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오스트리아 빈은 제가 생각나는 게 화장실 갔다가 어떤 할머니가 막 쫓아와가지고 돈 안 내고 이용했다. 막 욕을 하면서 쫓아오더라고요, 막 저를. 그 할머니가 화장실 앞에서 딱 의자에 앉아 있어. 돈 받는. 근데 그때 화장실 가려고 전 돈을 내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 여긴 무료인가? 그래가지고 막 쓰고 나오는데 이 할머니가 막 샤이스가 여기거든요. 샤이스가 쉣 이거예요. 샤이스 하면서 막 쫓아오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오스트리아. 이 표트르 대제는 이 배 만드는 게 있죠. 자기가 직접 영국으로 가서 배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러 갔어요. 열정이 대단하죠. 왜냐면 이때가 18세기인데 다른 나라들은 뭐 다 잘 나가는데 러시아는 뭐 아직까지 농사 짓고 있고 맨날 굶어 죽고 그랬거든요. 그게 19세기까지 사실 이어져요. 뭐 자랑할 거는 나폴레옹이 이긴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전쟁만 하면 특히 프랑스도 이기고 2차 대전 때는 2차 대전은 뭐 미국, 뭐 연합국, 뭐 프랑스 해가지고 뭐 독일이랑 영국해서 독일이랑 한 줄 아는데 사실 러시아와 독일의 대결이에요, 사실. 러시아와 독일. 러시아 인구만 1000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독일을 완전히 이제 힘을 다 빠지게 해놔서 그때 이제 연합국이 더 이렇게 한 거지. 러시아와 독일 간에 그냥 피비린내 난 전투예요. 2차 대전. 근데 러시아를 어떻게 발전해보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양으로 진출하자. 딴 나라는 해양으로 다 진출했는데 우리는 못하니까. 러시아는 항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구가 있는 데는 흑해 쪽입니다. 흑해는 어디냐면 오스만 투르크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러시아랑 오스만 투르크가 계속 전쟁을 해요. 특히 나이팅게일이 있었던 크림 전쟁, 크림반도. 그때가 러시아가 이제 19세기 후반에 완전히 진출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저기가 됐고, 이거는 예카테리나 2세라고 이제 표트르 대제 이후에, 이거 표트르 3세인데 예카테리나인데 이 남편이에요. 남편이 잘 못해가지고 남편 쫓아내고 여왕이 된 거예요. 예카테리나. 여자 대단한 여자죠. 정치적인 욕심 야망이 있는 여자라 쫓아냈어요. 그냥 잘 못하니까. 내가 할래 하고 남편 그래 네가 해 하고 이 여자가 한 거죠.
엘카테리나. 이 스페인에는 이런 저기 벨라스케스라고 이 화가인데 엄청나게 유명한 화가예요. 벨라스케스가. 한국 이 그림은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이 시녀들이라고. 마르가리타. 예. 어우 그 이름도 아시네요. 예. 역시. 예. 합숙으로 그 600년사 예. 아, 전시회 역시. 갔었어요. 아 가셨어요? 네. 예. 지금도 하고 있을 텐데. 그렇죠. 이 합스크로 왕가라 이좀 턱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려고 그래요. 예. 이게 스페인 마드리드에 프라도 미술관이 있습니다. 프라도 미술관은 마드리드는 크게 뭐 볼 건 없고 프라도 미술관이 가장 유명한데 여기는 벨라스케스랑 고야가 작품이 유명하고요. 프랑스는 푸생이라고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잘 니콜라 푸생이 그 17세기에 엄청난 프랑스의 화가인데 봐도 이 푸생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 자크 루이 다비드라고 나폴레옹 그때 최고의 화가 다 푸생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풍경화도 그리고 이 푸생은 좀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풍경화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림도 그리고 특히 성경에 있는 그림을 가장 많이 그렸긴 했죠. 이런 그림들 고전주의의 창시자고 이 건축 이때 절대왕정 때 건축은 이게 로마 캐톨릭 그 바티칸 성당이잖아요. 참 엄청나게 좋죠. 화려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마 캐톨릭, 동방정교, 뭐 프로테스탄트 여러 가지 뭐 kop트교까지 있는데 로마 캐톨릭의 상징이 바로 이런 태양신의 마크와 오벨리스크. 이게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로코코양의 쌍수시 궁전이라고 빈에 있는 겁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이게 쌍수시 궁전인데 뭐 저기 파리 궁전이 뭐죠? 갑자기 잊어버렸네. 베르사유. 예. 저도 막 갑자기 잊어버려요. 막 제 이름도 잊어버려요. 여기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뭐 좀 초라합니다. 예. 산수시라고 써 있죠. 산수시. 이 로코코나 후기 그 바로크 양식은 이 지붕이 초록색이 많아요. 지붕이 초록색이. 여기도 좀 초록색이죠. 예. 초록색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이제 보면 이 하나의 양식인가? 그거는 뭐 더 좀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이거 쉔브룬 궁전 빈에 빈 여행 가시면 이 궁전은 많이 가십니다. 빈에 가시면 이것도 좀 헝해요. 여름에 가면 힘들어요 여기에. 이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가 핀란드 땅이었다가도 러시아 땅, 지금 러시아 땅이지만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롯데 호텔입니다. 이게 롯데 호텔. 롯데가 여기 진출했어요. 그리고 이건 저기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성당이고 운하가 돼 있죠. 이게 여름 궁전이라고 표트르 대제가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만들었는데 페테르가 표트르예요. 그 피터고 그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피터, 표트르. 격투기선수 효도르 있죠, 효도르. 걔가 이제 그 표트르입니다. 이 여름 궁전이에요. 여름에 머무는 궁전. 겨울 궁전이 따로 있어요. 겨울 궁전이 따로 있고. 이 겨울 궁전의 일부가 박물관인데 이게 에르미타주 박물관이라는 거. 에르미타주. 규모로는 뭐 최고 크다는데 저도 안 가봤는데 규모로는 최고 크다는데 이 겨울 궁전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요. 에르미타주. 뭐 세계 3대 박물관이라는데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뭐 그 박물관에 있는 그 전시품들의 가치는 뭐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뭐 더 가치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인 역사적인 그 가치를 볼 때는 에르미타주에 있는 거는 아무래도 러시아에 있으니까 약간은 조금 다른 데보다는 덜 유명하죠. 이게 에르미타주 박물관입니다. 이쁘고 이게 겨울 궁전으로 썼던 거예요. 이게 겨울 궁전. 이거는 그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이반 대성당. 비슷하죠. 양식들이. 러시아 정교 같지가 않고 약간 로마 캐톨릭 같은 네. 예, 분위기의 성당이죠. 성당 내부들은 이렇게 다 사실 이렇게 화려하죠. 근데 이제 이런 러시아 정교나 이런 쪽은 원형식의 그런 건축이 많아요. 돔식의 건축이 많은데 유럽은 장방형 건축이라고 이렇게 좀 길게 돼 있습니다. 돔도 있지만 이게 다른 거예요. 장방형 건축은 이렇게 성당에 이제 들어가실 때 제단 쪽으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돔양식은 위로만 돼 있어요. 여정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수직적인 신과의 관계를 주로 표현하는 게 비잔틴 양식, 동로마 양식,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정교회 쪽으로 이어진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예. 여기까지가 절대 왕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왕정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계몽 시대잖아요. 이제 왕과 시민과의 대결입니다. 여기 혁명 시대, 혁명 시대. 프랑스 혁명 나오고 영국도 찰스 1세가 이미 17세기 때 목이 잘려지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지도자인 올리버 크로멜에 의해서 잘려지는 거예요. 캐톨릭 수호자였던 찰스 1세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민과의 대결, 시민 이성시대. 그리고 이성시대가 다 파괴되는 게 바로 1차 대전입니다. 제국시대 때. 이성 만능이 될, 이성시대로 이게 합리주의 시대가 되면은 인간 세계가 유토피아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서로 제국 식민지로 싸우네.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붙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철학도 실존으로 가요. 실존. 다 필요 없고 뭐 종교고 뭐고 인간 이성이고 다 필요 없고 인간이 과연 무슨 존재냐. 그게 나타나는 거죠. 1차 대전 이후에는. 그래서 이게 신과 인간의 계속 대결. 신이 우위했던 시대가 있고 인간이 더 우위했던 시대가 있고 서로 싸우는 시대가 있고 그게 이제 오늘까지 절대 왕정이 되고 그리고 근대의 계몽 시대와 시민혁명은 이게 사회 계약, 인간의 계약으로 사회가 이루어진다라고 절대 왕정, 신에 대한 것들은 이제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만 이제 남았네요. 이제 언제 하나 했더니 또 금방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교재물은 나눠 드렸죠? 예.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